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오후 시청자 여러분. 혹시 10년간 그림자처럼 내조하며 모든 것을 바쳐 성공시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최고급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배신감에 몸부림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저처럼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분노를 담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정확히 15분 후 온몸에 문신을 한 건달들이 들이닥쳐 그 방문을 박살내고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려 했던 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제 지독했던 인생 이야기는 몇 달 전 어느 화창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웠어야 할 그 오후는 제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끔찍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35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저는 꽤 이름 있는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대표이며 사업은 순조로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구들이 늘 특급 매물이라고 부르던 남편,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10년 차,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겪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잘생긴 외모에 세련된 매너, 달콤한 말솜씨까지 갖춘 남자였습니다. 결혼 초 그는 평범한 영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를 격려하고 지원했으며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의 성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 패션 회사가 성장가도에 오르자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영업이사 자리에 앉혔고 대외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제게 남편의 성공은 곧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었고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완벽한 남편이자 가정적인 남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항상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외식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모든 기념일을 챙겼고 늘 깜짝 선물로 저를 감동시켰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은 사업이 아니라 아내 서연이를 만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완벽한 행복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때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하던가요. 약 6개월 전부터 저는 우리 결혼 생활에 스며드는 미세한 균열과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잦아졌고 예고 없는 주말 출장도 늘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과 포옹에서는 예전 같은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든 깊은 밤, 그는 몰래 발코니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하곤 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까다로운 거래처와의 업무 통화일 뿐이라며 저를 끌어안고 사랑의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다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회사 일로 바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우리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의 그날 오후 가장 끔찍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본에서 온 VIP 고객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없고 아마 밤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강 잘 챙기라고 당부까지 했죠.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저는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마케팅팀의 몇 가지 제안서를 승인해달라는 자동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어 새로운 컬렉션의 홍보 계획안을 훑어보던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계획안 제출자는 최유리, 우리 회사 신임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아름답고 영리한 여자였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하고 노골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시킨 것은 계획안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유리 씨가 실수로 첨부한 듯한 이메일 끝에 달린 하나의 첨부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제주도 신라호텔 예약 확인서. 저는 호기심에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5성급 호텔 예약 확인 이메일이었습니다. 예약자 이름 박지훈, 동반 투숙객 최유리, 날짜는 바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고 화물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호텔 이름, 객실 번호, 그리고 그가 추가로 예약한 로맨틱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 저녁 식사, 샴페인 한 병, 그리고 방을 가득 채울 장미꽃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책상 위에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장처럼 말입니다. 그랬던 거구나. 갑작스러운 출장, 까다로운 거래처, 그 모든 것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힘들게 번 바로 그 돈으로 자신의 불륜녀와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들끓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당장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10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르며 배운 것이 있다면 혼란스러울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봤자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불쌍하고 우스운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차가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득 최유리라는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집안에 대해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폭력적이고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조폭이라는 사실을. 별명은 마동철. 미친 생각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 검색창에 최유리와 마동철의 이름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의 SNS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유흥과 과시, 험악한 말들로 가득한 페이지, 그리고 대담하게도 그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지만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남편이 배터리가 없다며 제 사무실에서 충전을 맡겼던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고 마동철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저는 단호하게 짧지만 파괴력 강한 한 줄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게 될 한 줄의 메시지를. 당신 아내 최유리 씨, 지금 로얄 호텔 709호에서 내 남편과 함께 있소. 남자라면 직접 와서 확인하시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보내졌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폭의 질투심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끔찍한 불길이 타오를까요? 로얄 호텔 709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남편은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도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는 거대한 화약통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분 안에 끔찍한 폭발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극에 달한 증오가 되어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인파 속 어딘가에서 제가 10년간 사랑했던 남편은 자신의 불륜녀와 함께 호텔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곧 엄청난 분노의 폭풍이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바람을 심었고 이제 태풍을 거둘 차례였습니다. 바로 제 손으로 만든 태풍을 말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공들여 계획한 이 연극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위선적인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의 막이 찢겨나갈 때 그 경박한 불륜녀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중 하나인 로얄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호텔 로비 전체가 잘 보이는 길 건너편 외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초조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마동철이 올까? 그 악명 높은 조폭이 정말 자신의 바람난 아내에게 관심이 있기는 할까? 어쩌면 그에게도 그저 스쳐가는 유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길 저편에서 육중한 검은색 SUV 2대가 굉음을 내며 호텔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슴을 풀어헤친 검은 셔츠 사이로 흉측한 문신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왼쪽 눈꼬리에서 입가까지 이어진 길고 하얀 흉터가 있어 원래도 험악한 인상을 더욱 사납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마동철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10여 명에 가까운 무리가 내렸습니다. 하나같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살기등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마동철을 따라 호텔 로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호텔 보안 요원들조차 그들의 흉악한 기세에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지배인 한 명이 황급히 달려나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부디 안에서는 조용히 비켜. 마동철이 천둥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지배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칠게 밀쳤고 지배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709호, 어디야? 그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것도 없이 한 엘리베이터로 오르르 몰려 들어갔고 과적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손님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당황하며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연극이었지만 마동철과 그 무리의 난폭함을 직접 목격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리,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쌌습니다. 저는 호텔 7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벌어질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분노의 폭풍이 고요한 복도를 휩쓸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쾅. 나무 문이 박살나는 끔찍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 최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709호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뿔난 조폭의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마동철은 그 불륜 남녀에게 반응할 시간조차
단 1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폭풍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광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남편도 견딜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커다란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 유리의 비명에 이어 온갖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마동철의 거친 욕설,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남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애처로운 애원 소리. 마 형님, 제발,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라고요. 오해. 이 지경에 와서도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오해란 말인가.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아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마동철이 달려들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무자비하게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는 모습이, 그리고 제 남편 박지훈, 그 세련되고 점잖던 남자는 지금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거벗은 몸과 죄스러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벌벌 떨고 있겠죠. 마동철의 부하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야만적으로 비웃으며 이 치욕스러운 장면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이한 감정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렇게 두들겨 맞으며 모욕당하고 있는 남자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는 그저 낯선 사람, 경멸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폭행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의 비명은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형님, 제발요. 저 여자가 저를 유혹했어요. 저는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불륜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최유리 역시 초반에 구타를 당한 후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녀 역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지훈, 이 개자식. 네가 먼저 내 마누라 지겹다고 그 여자랑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잖아. 네가 먼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불륜 현장은 이제 두 배신자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남으려는 추악한 폭로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거짓 약속과 비열한 관계의 실체를 스스로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동철의 분노는 마침내 절정에 달한 듯했습니다. 그의 욕설이 갑자기 멈추고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맹수의 포효였습니다. 이 개자식 감히 내 마누라랑 붙어먹어? 내 놈이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오늘 내가 내 놈한테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곧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구타로 인한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극심한 공포가 담긴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 형님. 제발 그것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709호 창문 너머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동철이 지훈을 발코니로 끌고 나왔습니다. 늘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가졌던 남편은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온몸이 피멍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마동철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손에 호텔의 희미한 조명 아래 번쩍이는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선 단도였습니다. 내 놈이 이걸로 내 마누라랑 놀아났지. 마동철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잘라버릴 거다. 아예 내시로 만들어서
다시는 남의 여자 넘볼 생각도 못하게 해주마. 그가 칼을 들어 지훈의 그곳을 겨눴습니다. 지훈은 시퍼런 칼날을 보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눈물과 침을 통제 불능 상태로 흘렸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를 아무리 증오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결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더 이상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자 중상의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훨씬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칼날이 막 내려치려던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아마 호텔 관리팀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마동철은 움찔하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경찰차 여러 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를 갈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마지막으로 지훈의 몸을 걷어찼습니다. 지훈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간다. 그 말을 남기고 그와 부하들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봉수했습니다. 지훈과 유리는 치욕스럽고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제가 불을 질렀고 그 불길은 하마터면 남편의 목숨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건지 그른 일을 한 건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순간 제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전한 거리의 차 안에서 마치 709호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리 흉포해도 공권력에 저항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얼굴로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동철은 발코니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지훈을 지나치다가 잠시 멈춰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하얗게 질려 벌벌 떠는 지훈의 얼굴을 보니 그것은 분명 끔찍한 협박이자 불길한 재회를 약속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조폭들이 연행된 후 방 안에는 지훈과 유리 그리고 진술을 받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경찰들만 남았습니다. 두 죄인은 엉망이 된 알몸을 가리기 위해 호텔 목욕 가운을 걸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운도 그들의 치욕과 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인간의 가장 비겁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때 신사라고 생각했던 남자 박지훈은 이제 일말의 염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그리고 악명 높은 조폭의 아내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처절하게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제발 제 증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는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얼굴이 퉁퉁 붓고 머리가 헝클어진 최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계속 저를 유혹하고 추파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요한 계약을 논의해야 한다며 저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정말 업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제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이 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입니다.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업계에 있는 친구가 교묘하게 현장에 남겨둔 휴대폰을 통해 그의 말을 전해 들으며 그저 헛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륜의 주체에서 요부에게 걸려든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법의 관용을 바라며 자신의 정부를 헌신짝처럼 짓밟고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유리 역시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게 배신당하고 남편에게는 폭행당한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거짓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암사자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지훈, 이 개자식, 파렴치한 놈. 네가 감히 내가 널 함정에 빠뜨렸다고? 경찰이 힘겹게 두 사람을 떼어놓자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남자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몇 달 동안 저를 쫓아다닌 건 바로 저 남자예요. 자기 마누라, 그 늙은 여자한테 진저리가 난다고 일밖에 모르는 여자라 남편을 만족시킬 줄도 모른다고 말한 건 바로 저 남자라고요. 그 여자랑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어요. 유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산산조각 난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하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진저리가 나? 늙은 마누라? 지옥? 제 10년지기 남편이 그의 불륜녀에게 저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묘사하며 썼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저한테 약속까지 했어요. 유리는 계속해서 절규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도와 계획 하나만 성공시키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고 그러면 바로 그 늙은 마누라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한테 정식으로 아내라는 이름을 주고 우리 아이에게 풍족한 미래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전부 부인하겠다고? 이 비겁한 놈. 유리의 폭로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계획, 큰돈? 제 마음속에 불길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감정적 배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 죄인의 폭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유리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리는 지훈이 보낸 달콤한 메시지들과 약속들을 증거로 계속해서 들이밀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은밀한 사랑의 낙원이었던 고급 호텔 방은 이제 두 배신자가 서로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는 아수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저 묵묵히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장면에 익숙했습니다. 같은 무리의 짐승들이 서로를 물어뜯을 때 바로 그때가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은 막을 내렸지만 음모와 계략에 대한 또 다른 연극이 이제 막 그 첫 장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끔찍한 폭로전이 끝난 후 지훈과 유리는 일단 조사를 위해 풀려났습니다. 제가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넓고 텅 빈 싸늘한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극심한 공허함이 저를 덮쳤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울지도 무언가를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고요한 정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 집 앞에 택시가 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입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말라붙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잘생겼던 얼굴은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들었으며 입가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비싼 구두는 어디선가 버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유령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실을 지나갈 때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차갑고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왔어.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했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비참한 몰골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멍자국, 긁힌 상처, 그리고 그의 눈에 가득한 숨길 수 없는 치욕과 공포까지. 이리 와.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재판정에 서는 죄인처럼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는 울면서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역겨운 마음에 다리를 뺐고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미리 준비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저를 속이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여우 같은 년한테 걸려든 거야. 서연아,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내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한 거야. 맹세할게.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널 배신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 하나뿐이야.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이야기의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비통하고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 사랑과 관용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와 그의 불륜녀에게 산산조각 난 제 심장에는 더 이상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넌 모를 거야. 그 여자 남편, 그놈은 진짜 악마야. 그놈이 날 때리고 잔인하게 고문했어. 칼까지 꺼내서 내 거길 잘라버리려고 했다고. 그는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경찰이 제때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넌 날 다시는 못 봤을 거야.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서연아, 한순간의 실수에 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 제발 날 더 이상 벌하지 말아줘. 나 너무 무서워. 그놈이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 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붓고 눈물로 얼룩진 눈, 간절한 애원과 자비가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당한 아내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로 이 위기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밤 그의 관객은 이 모든 연극의 연출가였습니다. 저는 제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몰골, 악어의 눈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단 하나의 감정, 바로 경멸이었습니다. 극심한 경멸. 이제 다 끝났어, 박지훈. 그만 연기해. 박지훈의 눈물 섞인 애원과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끔찍한 고문에 대한 처절한 이야기 앞에서
아마 다른 여자였다면 조금은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이메일이 가져온 충격, 그리고 그의 불륜녀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모욕적인 말들로 인해 제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겨움과 극심한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제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에 들이운 멍자국과 그의 눈물 속에 숨겨진 위선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인 양 슬픈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제 침묵이 계속되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어젯밤 경찰서에 있는 내내 내 생각만 했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이야.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응, 마지막 기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후 처음으로 차갑고 비웃음 가득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연기 다 끝났어, 박지훈. 제 질문은 나지막했지만 그의 감동적인 연극의 절정을 향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훈은 말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흐느낌도 멎었습니다. 그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기 다 끝났냐고 물었잖아. 제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낯섦과 냉기뿐이었습니다. 후회하는 남편, 불쌍한 피해자, 연기,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밤 내 관객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와 단 1초도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차가운 백색 광이 방 전체를 비추며 아까의 희미한 노란 불빛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저는 그를 돌아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유혹당했다고?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맞아, 정말이야, 서연아.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거짓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뭔데?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폭풍 같던 오후 내내 조용히 모으고 출력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지훈의 바로 앞 테이블 위로 3개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짙은 색 나무 테이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확인 이메일이야. 당신이 말한 부산 긴급 출장이 바로 이거였어. 당신 마케팅 팀장이랑 촛불 저녁 식사에 샴페인, 장미꽃까지 곁들인 출장 말이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한순간의 실수야, 박지훈. 지훈은 그 이메일을 보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가 왜, 내가 어떻게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지난 6개월간 당신 신용카드 내역서야. 이 명품 가방, 이 비싼 시계, 이 리조트 여행. 전부 당신이 거래처 접대, 지방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결제됐네. 대체 어떤 거래처를 접대했길래 이렇게 통이 커. 혹시 그 거래처 이름도 최유리야. 증거는 하나씩 그의 거짓말을 향한 망치질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사진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사, 주차장, 고급 레스토랑의 CCTV에서 추출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그녀가
몰래 손을 잡는 모습. 퇴근 후 그가 그녀를 데려다 주는 모습. 두 사람이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 박지훈. 이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야. 이건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고 아주 치밀하게 은폐된 기만 행위야. 제가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알아? 내가 새로운 컬렉션 때문에 밤을 새우고 이 회사 전체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당신 정부를 껴안고 있었지. 내가 당신 건강 걱정하면서 접대 자리에서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할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 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그 여자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잖아. 당신, 인간이긴 해. 지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연기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며 다시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소리쳐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어진 균열은 절대로 다시 메울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 제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10년, 몇십 년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신뢰를 당신은 고작 육체적 쾌락과 맞바꿔 버렸어. 나는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나만은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에게 등을 돌린 건 바로 당신이었어. 저는 옷장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해. 지훈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서명 못해. 난 절대로 너랑 이혼 안 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칠 기회를 줘. 우리 10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 10년은 당신이 다른 여자와 침대에 오르기로 결정한 그날 끝났어. 저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할 말 없어. 서명해. 그럼 우리 조용히 끝낼 수 있어. 당신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싫어. 지우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내 추악한 고집으로 변했습니다. 서명 안 해. 넌 내 아내고 이 회사는 우리 거야. 난 절대로 빈손으로 안 나가. 빈손.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지경에 와서도 재산 생각이 나. 좋아. 조용히 끝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약속할게. 그때가 되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우리 사이의 균열은 이 순간 결코 메울 수 없는 심연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전쟁은 끝났고 법과 재산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쓰라리고 냉혹했던 대질의 밤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적처럼 여기는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훈은 눈물과 애원으로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후회하는 남편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뻔뻔하고 탐욕스러우며 계산적인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집에 머물며 제 돈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밥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지훈의 완강한 태도는 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 걸까? 왜 그토록 뻔뻔하게 재산 분할, 심지어 결혼 전부터 오롯이 제 힘으로 일군 회사까지 나누자고 주장하는 걸까? 그날 경찰서에서 최유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한테 약속까지 했어요.
제가 자기를 도와 계획 하나만 성공시키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무슨 계획, 어떤 큰돈. 사업가의 직감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탐욕 때문에 벌어진 불륜 사건이 아니라고. 그 뒤에는 분명 돈과 재산에 관련된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아마 그가 최유리와 만난 것은 그녀가 젊고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유능하고 날카로운 변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서연이야. 제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드디어 전화했구나. 수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요 며칠 신문에서 너희 부부 얘기로 시끄러워서 걱정했는데 방해될까봐 차마 전화 못했어.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민준아. 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것부터 끔찍했던 불륜 현장, 그리고 현재 지훈의 뻔뻔한 재산 분할 요구까지. 민준은 조용히 듣고 난 후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그 박지훈이라는 놈, 간단한 놈 아니라고. 네가 너무 사람을 믿고 너무 그를 사랑해서 몰랐던 거야. 좋아, 걱정 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지.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해봐.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인간하고 그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민준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확실해. 그렇게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으니 법은 내 편일 거야. 재산 문제도 회사와 네가 결혼 전에 이룬 모든 것은 너의 고유 재산이야. 그놈이 넘볼 수 없어. 문제는 지금 네가 말한 그 계획을 밝혀내는 거야. 나도 느낌이 좋지 않아. 영업이사와 마케팅 팀장이라 그 둘이 결탁하면 회사에서 아주 많은 검은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 민준의 말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하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지훈은 영업과 거래처 전체를, 유리는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자리가 결합하면 디자인과 생산에만 집중해온 제가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쉽게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아주 침착해야 해. 민주는 체계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절대로 박지훈이 내 의심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냥 이혼 문제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척해. 그동안 내가 우리 사무실의 최고 재무 전문가와 조사원들을 독립회계감사팀이라는 명분으로 내 회사에 투입할게. 넌 그저 그들이 지난 2년간의 모든 장부, 증빙서류,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민준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큰 짐을 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회의를 소집하여 독립회계감사팀이 회사에 파견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우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제가 새로운 투자 유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대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팀은 매우 전문적으로 밤낮 없이 일하며 모든 숫자와 계약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실패한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회사 일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런 저를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곧 무너질 것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펼쳐지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서서히 빗속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펼쳐진 후
제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비련의 여대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창의적인 디자인에 몰두하는 대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늘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직원들에게 제가 지쳐있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훈은 제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탐색하는 듯 하면서도 통쾌해하는 눈빛으로 안을 엿보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 허락 없이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잠시 그분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창업 초기부터 저와 함께 해온 몇몇 고위 임원들은 불만을 표하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을 따로 만나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으니 잠시만 침묵하며 제 연기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지훈이 이혼 전쟁이라는 연극을 하는 동안 다른 밀폐된 회의실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계감사팀.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답게 건조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지난 2년간의 장부와 영수증, 증빙 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재무 보고서는 깔끔했고 수입과 지출은 명확했으며 어떤 부정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교활해진 지우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뚫리지 않는 방패는 없는 법입니다. 민준의 팀은 평범한 회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거래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바로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흔적을 발견한 듯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감사팀의 일원인 중년의 남성 김 부장님이 여러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대표님, 이 계약서들을 보시죠. 이것들은 모두 지난 1년간 최유리 팀장이 기획하고 박지훈 이사가 결제한 광고 및 행사 대행 계약서들입니다. 제가 서류를 들어 살펴보니 모두 생소한 이름의 홍보 대행사나 이벤트 회사와의 계약서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부장님,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 김 부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이 계약서들의 금액이 모두 시장 평균가보다 30%에서 50%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희가 이 거래처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신생 영세 업체이거나 심지어는 실제 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의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리가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만들거나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차액은 분명히 그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을 겁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흔한 수법이지만 전문적인 조사가 없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여한 직위와 신뢰를 악용하여 제 회사를 자신들의 돈줄로 삼아 마음껏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빼돌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다른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희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마케팅 및 행사 부문에서만
지난 1년간 약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십억. 그 숫자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 그것은 저와 수백 명 직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자신들의 추잡한 쾌락과 호화로운 휴가를 위해, 그리고 아마도 더 큰 계획을 위해 그 돈을 무자비하게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팀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원단과 같은 원자재를 구매한 거래 내역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수입 단가는 항상 시장 가격보다 높았고, 이 공급업체들은 모두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신생 유령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을 책임지는 영업이사로서 이 모든 계약의 배후에는 바로 지훈이 있었습니다. 이놈 아주 대담하게 그리고 잡식성으로 해먹었어. 서연아. 민준이 혐오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법을 가리지 않았어. 접대비나 출장비 같은 소액 경비를 부풀리는 것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까지 내 회사를 자기랑 그 여자만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은 이제 극심한 혐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인간은 알고 보니 점잖은 남편의 탈을 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주고 지위와 명예를 안겨준 바로 그 기반을 좀먹고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당장 이 일을 멈춰야 해.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다 밝힐 거야. 제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서연아. 민준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직 안 돼. 이 증거들이 꽤 명확하긴 하지만 아직은 간접 증거일 뿐이야. 우리는 자금 유출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증명했어. 박지훈과 최유리에게 확실한 죄를 묻고 감옥에 보내려면 우리는 그 돈의 흐름을 찾아내야 해. 유출된 돈이 정확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 교활한 놈들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경영상의 리스크였다고 발뺌할 거야. 민준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서연아, 박지훈 사무실에 개인 금고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 중요한 계약서나 영업팀 기밀문서를 보관한다고 했어. 바로 그거야.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분명 중요한 서류나 증거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을 거야. 유령 회사들의 장부, 위조 계약서, 혹은 비밀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것들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그 금고를 열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열지? 그건 지훈의 개인 재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부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 배신자의 사무실,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지훈의 사무실 금고로 정해진 후 우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훈을 의심하게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금고를 열 수 있을까? 자물쇠를 부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행위이며 그렇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테니까요. 저와 민준 모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그 차가운 강철 문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또 그 여자와 접대를 하러 갔겠죠. 저는 굳게 닫힌 나무 문을 노려보며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 3개월 전 지훈이 사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자를 불러
사무실 자물쇠를 새로 교체하고 열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그가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며 건망증이 심하다고 놀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매우 꼼꼼한 사람입니다. 특히 일과 관련된 것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사무실 자물쇠를 바꾼 후 급한 일이 생겨 서류를 꺼내야 할 때를 대비하라며 제게 예비 열쇠 하나를 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 이 서랍에 던져두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물건들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속으로 된 작은 열쇠가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열쇠는 그는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가 금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는 사무실 자물쇠만 바꾸고 금고는 여전히 예전 자물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예전 금고의 예비 열쇠는 아직 우리 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에게 전화해 제 추측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 있어, 서연아.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건 아주 흔한 심리적 속임수야.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 가짜 분실 사건을 만들어서 네가 그 금고가 완전히 새롭고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지훈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만한 모든 곳을 뒤져봐. 특히 네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곳들을 말이야. 저는 즉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저택은 이제 제게 비밀로 가득 찬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지훈의 개인 서재를 샅샅이 뒤지고 모든 서랍과 서류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 욕실, 심지어 침대 밑까지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제 시선이 옷장 맨 위 아주 높고 외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지훈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의 기념품, 손편지나 낡은 사진들을 담아두던 상자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전히 익숙한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꾸러미에는 제가 예전에 봤던 낡은 금고 열쇠와 똑같이 생긴 아주 독특한 모양의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 밤으로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고요했고 복도에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열쇠로 조용히 지훈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검은색 금고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를 금고 열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거운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 손전등을 켜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금고 안의 내용물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안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십 개의 다른 회사, 법인 도장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팀이 찾아냈던 바로 그 유령 회사들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맨 아래 칸에 놓인
두꺼운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M 프로젝트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위장 회사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에 대한 모든 단계별 세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제 회사를 완전히 파산시킬 때까지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지훈과 유리는 횡령한 돈 약 500억 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제 모든 경력과 열정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분류는 그저 작은 일부. 두 독사가 서로를 만나 더 잔인한 음모를 함께 실행하기 위한 촉매제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의 결혼, 10년의 사랑은 결국 긴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할 그날을 기다린 그의 장기적인 투자였던 것입니다.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비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훈의 사무실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제 온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에 달한 분노와 혐오감 때문에 uncontrollably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M 프로젝트 계획안이라는 파일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 글자 하나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배신의 증거였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산된 음모의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판 위에서 지훈이 자신의 야망을 한 걸음씩 실현하기 위한 도구, 버려질 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사랑을, 제 신뢰를 이용해 영업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쥔 후 그는 주저없이 또 다른 독사인 그의 불륜녀와 손을 잡고 자신을 키워주고 지위와 명예를 안겨준 바로 그 회사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저는 계획안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들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마치 실제 사업 계획서처럼 매우 체계적으로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침투 및 위장. 2단계는 지난 1년 넘게 그들이 실행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지훈과 유리가 몰래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먼 친척이나 심지어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등록되었습니다. 그들은 허술한 웹사이트와 가짜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이 회사들을 그럴듯한 홍보 파트너나 원자재 공급업체로 위장했습니다. 2단계 착취 및 축적. 이것은 바로 민준의 팀이 밝혀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유령 회사들과의 계약을 스스로 결제하고 서명했습니다. 제 회사의 자금은 부풀려진 광고 계약과 터무니없이 비싼 원단 수입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몇 개의 중간 계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조세 피난처에 개설된 비밀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2단계의 최종 목표 금액은 500억 원. 제 회사를 휘청이게 하고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가장 잔인한 단계의 이름은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서류철 안에서 저는 2개의 위조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지훈의 것, 다른 하나는 유리의 것으로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먼 남미 국가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출발 예정일은 다음 달 말, 목표 금액을 모두 빼돌렸다고 확신한 직후였습니다. 계획 안에는 자신들의 실종 시나리오까지 짜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짜 교통사고나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의문스럽게 사라져 사람들이 그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고 믿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유리 역시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 둔 것입니다. 그들이 거액의 자산을 들고
도망친 후 뒤에 남는 것은 파산 직전의 회사와 슬픔에 잠긴 아내. 아무도 그 두 사람이 함께 도망쳤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유리와 바람을 피운 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거짓된 영혼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끝없는 탐욕의 공명까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시끄러운 불륜 소동은 의도치 않게 그들의 계획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허점을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보처럼 가짜 행복에 빠져 살다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사업과 열정을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인간의 사악함과 잔인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획 안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 위조 여권, 항공권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고를 잠갔습니다. 지훈이 제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매우 위험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더 영리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그들이 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요한 밤속으로 회사를 나섰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증오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거나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그의 불륜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 피땀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도망칠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격의 계획, 마지막 대결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고 차갑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속에서 모든 음모를 발견한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은 평생의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CEO의 냉철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괴로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민준과 그의 팀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 프로젝트, 유령 회사들, 그리고 해외 도주 음모까지를 설명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은 분노와 감탄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어. 이 증거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이건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사기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야.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박지훈과 최유리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둘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민준아.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박지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그의 진짜 얼굴을 등 뒤에서가 아니라 그를 믿고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 바로 앞에서 벗겨버리고 싶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 및 신규 투자 유치 계획 발표라는 명분을 내세울 거야. 영업이사이자 소액주주인 박지훈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해. 그리고 그 자리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거야.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와 우리 팀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할게. 그 이사회는
진짜 법정이 될 거야. 그렇게 모든 이사진과 주요 부서장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지훈은 통보서를 받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 회의는 제가 서서히 권력을 내려놓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다가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당신은 푹 쉬고 있어. 회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당신 대신해서 모든 걸 발표할 테니.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결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의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저와 함께 이 브랜드를 키워온 모든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공기는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제 결혼 생활의 균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왜 하필 이 시점에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지훈은 매우 자신감 넘치고 점잖은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겼으며 마치 오늘 회의의 주인이 자신인 양 모든 사람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옆 부회장 자리에 앉아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모든 건 나한테 맡겨. 저는 아무 말 없이 비서에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가 끝난 후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지훈의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들어가기 앞서 긴급한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제 서두에 놀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업무에 다소 소홀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영업 및 대외 업무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믿음은 잘못된 곳을 향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간 활동한 독립회계감사팀이 찾아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변호사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민준은 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저희는 매우 교묘한 수법에 조직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의심되는 수많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며 허위 계약서, 유령 회사, 그리고 유출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숫자의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모든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거나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게 틀림없습니다. 서명을 위조했다고? 확실해. 박지훈.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M 프로젝트 계획안 파일 전체와 그 안의 법인 도장들, 위조 여권, 그리고 항공권 예약 내역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려 당신 정부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려던 이 계획도 누군가 당신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건가? 이전의 계약서들이 지훈을 당황하게 했다면 이 사진들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 알게 되었는지를. 이 악독한 년. 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절망 속에서 소리치며 점잖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함정.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죄 많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누구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어. 박지훈. 난 그저 배신자,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의 진짜 얼굴을 벗겨냈을 뿐이야.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은 나였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법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 사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박지훈 씨의 영업 이사직을 즉시 해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사복 경찰 2명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팽팽했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고 경악과 충격,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 박지훈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부회장 자리에 앉아 점잖은 목소리로 발언하던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한없이 작고 비참하게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기고 세련되었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텅 빈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계획이 이토록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모든 흔적을 지웠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 그저 옷과 디자인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보다 더 냉철한 머리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박지훈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찰 중 한 명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 죽음 같은 침묵을 깼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멍하니 있던 지훈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경찰들을 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닌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연, 이 악독한 년, 네가 감히 날 해쳐. 그는 소리치며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내 재능을 시기해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여러분, 저 여자를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독사 같은 년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광기 어린 외침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철석 같은 증거들, 수십억 원의 횡령 내역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한때 그의 동료이자 부하, 심지어 친구였던 사람들은 이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능과 세련됨을 존경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능숙한 한 명의 배우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이사, 정말 너무했소. 50대 중반의 생산본부장, 한때 지훈을 매우 아꼈던 그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단 말이오? 본부장의 말은 지훈의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옴찔하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존경이나 경외의 눈빛은 없었습니다. 오직 낯설고 차가우며
심판하는 듯한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과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명예와 신뢰까지도. 그는 고립된 존재, 빗속으로 끌려나온 시궁쥐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붕괴는 그에게서 저항할 힘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건 도박에서 완패한 자의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시죠. 이번에는 지훈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영혼 없는 시체처럼 경찰들에게 이끌려 걸어갔습니다. 저를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텅 빈 공허함과 왜? 라는 무언의 질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세상에는 계산과 탐욕만이 존재할 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설 자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권위 있는 모습으로 걸었던 익숙한 복도를 지나 연행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직원들이 모두 복도 양옆으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영업이사가 수갑을 찬 채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끔찍한 치욕은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의 징역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지훈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진 후에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대결은 제 모든 정신력을 소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렀고 제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기쁨도 없는 걸까요? 극심한 피로와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청춘, 10년의 사랑이 결국 이토록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동시에 졌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갖고 왔던 바로 그 결혼 생활에서 저는 패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지훈이 무너진 후 법의 그물은 신속하게 조여졌습니다. 제가 제공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수사기관에서의 지훈의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그의 공범인 최유리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케팅팀 직원 전체가 경악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훈과는 달리 유리는 무너지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침착했으며 심지어 수갑이 채워질 때 도전적인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마동철 같은 조폭과 함께 살아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녀에게 경찰 조사는 그리 끔찍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으로 쉽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소한 모든 책임을 몰락한 정부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경찰 조사실에서는 호텔에서보다 더 추잡하고 비열한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뜨거웠고 영원을 약속했으며 부유한 미래를 함께 꿈꿨던 두 사람, 지훈과 유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서로를 무자비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유리의 유혹과 꼬드김에 넘어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요염한 불륜녀가 미모와 달콤한 약속으로 자신을 조종하여 눈을 멀게 했고 그 결과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죄를 지은 나약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반면 유리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의 주모자는 지훈이며 그가 자신의 사랑을 이용하고 팀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상사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 역시 지훈에게 사랑을 사기당하고 법의 심판대까지 서게 된 또 다른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는 훌륭했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대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죄가 아니라 노련한 수사관들이라는 사실을. 수사관들은 각자를 따로 신문하고 서로의 진술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들의 방어벽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지훈은 유리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의 자존심과 배신당한 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감히 내가 널 이용했다고? 그는 조사실에서 포효했습니다. 그럼 그 유령 회사들은 누가 만들었는데? 해외 계좌는 누가 개설했는데? 너도 그 돈으로 온갖 사치 다 부렸잖아.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하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네가 무죄라고? 그렇게 지훈은 180도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빼놓지 않고 그는 유리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많은 교묘한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유리가 해외 유령 회사 설립을 제안했으며 그녀가 그 분야를 잘 아는 지인을 동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값싼 불량 원자재 공급업체를 찾아내 그들과 결탁하여 계산서를 부풀린 것도 바로 그녀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신감에 이성을 잃은 지훈은 저와 민준의 팀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추악한 범죄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우리 회사의 디자인 시안 같은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죄악의 수준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유리는 지훈의 진술과 마주하자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 역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것은 지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횡령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가 회사 자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욱 미친 듯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의 폭로전은 조사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식과 지위를 가진 사회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두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죄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추악한 비밀과 어두운 구석까지 서슴없이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거대한 범죄 동맹과 횡령, 뇌물, 그리고 배신으로 얽힌 정교한 네트워크의 전모가 가장 완전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한 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추악한 폭로전과 이전 투구 끝에 거대한 규모의 재산 탈취 음모의 전모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두 주범의 상세한 자백과 저와 변호사 민준이 제공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 3개월 후 제 패션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액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막장 드라마 같은 관계 때문에 언론과 재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원고 측, 즉 회사의 법적 대표이자 중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훈의 가면을 벗겼던 그날처럼 지치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강인한 모습으로. 저는 배신자의 몰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의 엄중함을 목격하고 회사와 저를 믿어준 직원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리. 그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지훈은 더 이상 세련되고 말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하고 깊은 피로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리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끔씩 증오와 도전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판은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허위 계약서, 위조된 법인 도장,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기관에서의 지훈과 유리의 자백과 상호 고발 내용. 이 모든 것이 제 변호사에 의해 재판부 앞에서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변론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그가 감정에 휩쓸려 그리고 최유리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단지 상사인 지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후 그들의 변명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더욱 추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유리는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 없이 그저 무지와 어려운 환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피고인석에 서서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후회해. 그는 뒤늦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나 너무 늦었고 그가 저지른 상처와 죄를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를 토대로 주범인 피고인 박지훈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공범인 피고인 최유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전액을 공동으로 회사에 배상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8년, 남은 인생의 거의 절반을 그는 철창 안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유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탐욕과 술수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피고는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지훈과 유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동철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동상해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지훈과 유리의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흉포한 행위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결국 마동철 역시 징역 3년이라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소용돌이는 마침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들, 그들 모두가 태풍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가고 뒤에는 무너진 결혼 생활과 거짓된 관계의 잔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제 삶의 모든 독소를 휩쓸어 갔고 제게 다시 맞고
푸른 하늘과 앞으로 나아갈 넓은 길을 돌려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장 깊었던 상처가 아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모든 것을 더 강하고 눈부시게 재건하는 법을 배우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일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유리의 비리는 재정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와 전 직원의 사기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의 눈빛,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그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신 때문에 우리 모두의 열정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부패했던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핵심 직책들을 교체했습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사과하며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위기에 처한 배를 이끌고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제 모든 열정과 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제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회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강인한 부활의 의지를 담은 저의 새로운 컬렉션들은 놀랍게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회사는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회사 재건과 동시에 저는 지훈과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교도소로 보낸 서류는 며칠 후 그의 서명이 담긴 채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애원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은 종이 한 장 위에 차가운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기억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 저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지나치게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의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1년 전의 이서연이 아닙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개성 있는 단발머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성스러운 원피스 대신 세련되고 힘있는 정장을 즐겨 입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단호해졌으며 동시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날카롭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싱글 여성 사업가로서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여성의 행복이 반드시 한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과 자율, 그리고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끔 예전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훈과 유리. 그들은 철창 안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동철은 출소 후 조폭 세계에서 세력을 모두 잃고 숨어 지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눈물과 배신, 그리고 치욕으로 가득했던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도 끝을 맺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강인한 결말입니다. 배신의 정면으로 맞서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아침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은
증오를 되새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속임수와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을 힘으로 바꾸세요. 자신을 믿고 정의를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행복은 기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서연 씨의 파란만장했던 여정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배신의 아픔부터 위험천만했지만 현명했던 복수,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까지 함께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야기가 막을 내린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여운과 성찰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서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과 복수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의 현명함과 잘못된 곳에 둔 신뢰의 대가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서연 씨는 사랑했고 희생했으며 남편을 조건 없이 믿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나 남편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에게 권력과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희생과 맹목적인 믿음이 의도치 않게 탐욕과 배신이 싹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특히 여성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과 결혼에는 신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눈을 감고 독립성과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항상 냉철한 이성과 비정상적인 징후를 알아챌 수 있는 분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이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에 이성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배신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라 배신 이후에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서연 씨가 자신의 비극에 맞서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고 무너졌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더 이상 가치 없는 남자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눈물을 결단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악을 폭로하고 문명적이고 당당한 방식으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불륜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얼핏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악을 이용해 악을 심판함으로써 배신자들이 스스로 서로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성의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이 한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적 가치, 독립성,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에 있다는 깊은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서 사업 전체를 재건했고 더 강하고 매력적이며 성공적인 버전의 자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행복을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만의 아침을 찾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폭풍우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작은 힘이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혹시 배신의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내일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일어서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되찾고 당신 인생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스스로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유로운 오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자기 자신의 가장 강하고 행복한 버전을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